사실 뭐 저는 이게 설명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게 워낙 익지를 않아 갖고 이렇게 이제 서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고구려에다가 연계되는 삼국 통일만 오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짜증이 나요. 그 짜증 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668년도에 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뭐 사실 깨갱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통일을 했대는데, 한번 보죠. 진흥왕 시대가 6세기 중엽에 보통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데 고구려 영토가 41만 1천 이래 제곱미터라고 그럽니다. 백제는 2만 9천이고 신라가 8만이어서 총 52만 제곱킬로미터가 됐고, 만주가 한 30만이 됐는데, 뭐 명색이 좋은 통일이라는 걸 붙여서 신라가 했는데 13만 4천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따지보면 했는데 신라 통일로 잃어버린 땅이 무려 38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그 통일 못하러 옵니까? 거기 해갖고 겨우 8만에다가 백제의 2만 9천이니까 10만 9천에다가 합해서 2만 5천 조금 띄워서 붙인 걸 갖고 이제 통일이라고 이러니,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하여튼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 국민한테 이게 짜증이 나느냐 그러면, EBS 공사 창립 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에 뭐라고 했느냐면, 역사학자 백인이 말하는 우리 역사의 희노애락 이렇게 했는데, 가장 기뻤던 건 뭐 요새 저기는 8.15 광복,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60 민주항정이라고 그러네요. 가장 슬펐던 순간이 경술국치, 한국전쟁, 거기에 세 번째가 고구려 멸망이 들어갔어요. 뭐 거기 보면 뭐 분노했던 순간도 있는데, 5.18 광주항쟁, 삼전도 치욕, 동학농민군 패배 뭐 저런데, 여기서 가장 뭐 역사가 오래되는데 무려 1500년 전에 있는 역사가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우라통 터뜨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어서 우리가 요 밑에 요쪽만 통일했다고 악박박 쓰고, 그다음에 저 발해 이런 데를 뭐 국가로 인정을 우리는 안 했었죠. 이래갖고 사실은 그때의,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뭐 역사가 좀 바뀌고 있는데,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서 발해하고 뭐 이제 신라로 오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참 좀 요상한 저기를 내갖고, 남북국 시대라면서 발해에다가 공식적으로 통일 신라로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하여튼 우리의 고구려의 짜증나는 순간은 함석헌 선생이 아주 단적으로 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신라는 너무 값비싼 값을 주고 통일을 샀으나 그 통일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통일이었다. 청천강 이북,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보지 못한 통일이다.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 이게 아마 우리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한국인이 그 밑에 있는 거 조그만 신라가 통일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이유는, 아까도 뭐 조금 말은 됐습니다만은, 고구려가 사상 최고의 강대국이자 정복국가였는데 깨갱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혈투를 벌이면서 대등한 전략을 유지했던 고구려가 박살났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고구려는 수많은 전투를 벌인 노하우로 위기를 극복하고 당대의 제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 신라 통일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엉망진창이 됐다 하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전쟁에 패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투를 해갖고 뭐 피박살 난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영계소문의 아들들의 자중질환으로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문서를 가져가서 깨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라통이 안 터져요. 그 우라통이 안 터지는데 그러면 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대 제국으로 부상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뭐냐. 그 기본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흉노와의 연계입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한 것이 이 고구려의 기본의 틀이 흉노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상 최고의 고구려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흉노가 뭐냐? 너무나 잘 일반적으로는 얘기로 됐는데 흉노라는 자체를 우선 이제 설명을 들기 전에 흉노가 유목민인데 유목민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도 보면 말 타고 따그닥따그닥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양들도 쪼르륵 이렇게 가고요. 뭐 말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유목민이라는 게 지도를 보면 파란 거 위에 있는 노랑 탱아리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 어려운 지역이 위에서부터 쭉 가는데 촌으로 돼 있죠. 이 촌으로 돼 있는 데에 뭐 이 보면 일반적으로 농경하고 이 유목민하고 다른 거는 농경민은 돼지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저였는데 이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그 풀만 먹고 사는 거죠. 요새는 중국에서 이제 그 사막화 지역하는데 염소는 뿌리까지 먹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염소를 키우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상한선이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척박한 지형으로 살고 있는 유목민인데 그러기 때문에 유목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촌으로 해갖고 이제 잘 적어는가 풀만 먹는 염소나 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한 번 먹은 다음에는 다시 자랄 때까지 몇 년이 걸리죠. 그 몇 년을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마리고 몇백 마리고 이 목동이 몇 명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갖다가 방목만 하면 됩니다. 한 명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풀이 없는 겨울입니다. 이 겨울일 때에 100마리를 겨울 동안을 먹이려면 건초가 한 25만 킬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거 25만 킬로그램 칼로 이러려면 고생 직사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더러운 땅 그러면 걔네들 몰고서 건초 있는 데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처음에 정복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촌을 안 내려오려고 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여튼 노동력이 문제가 생기니까 풀이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유목민의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유목민의 생활이 그 가축인데 이 가축은 전부 다 개인 소유죠. 근데 초목,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 방목지 이런 데는 이것은 공동으로 쓰니까 여기에서 이 같이 생활을 하려니까 딴 데보다 혈족으로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똘똘 뭉치기 때문에 유목민의 풍습과 제도들을 농경하고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유목민의 현장 생활에 이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딴 데고 정주하는 것과 달리 분업이나 전문화가 거의 뭐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 정주민보다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정치나 관리 조직이 좀 초보적인 것이 많고요. 거기다가 유목생활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 형태 이런 것이 자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요. 단위로 그 유목 이런 데에
뭐 저 피바람이 살살 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천연재해들이 많이 이제 생기니까 기동력을 갖고 가서 두들겨서 좀 뺏는 거죠. 이런 탈취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뭐 잘 아시겠지만 뺏긴 사람은 더럽죠. 저 더러운 놈의 새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목민들이 모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면 유목민들도 생활 필수품 뭐 이런 걸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필수품이 필요하니까 무역 거래로 뭐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좌연왕의 김일제의 터전에 가서 보면 거기는 정주 그 성을 갖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유목민이 뭐 노상강도나 도둑가는 이제 거리가 이제 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유목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본인데 여기에서 그 예전에 좀 남다른 거는 신기술인 청동제 이제 말 타고 딱딱딱딱 하다가 보니까 고삐와 제갈 등자 등이 발명이 되니까 거기에 또 뭐냐면 기마에 필요한 갑옷하고 마구 장식품 뭐 무기 이런 걸로 해서 남보다 기동력이 이제 세니까 그러니까 기마 무대가 기본적으로 탄생을 했죠. 이 기마 무대를 탄성을 하는데 이때에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서 유목민을 단결을 시키면 뭐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이동식 군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막강한 흉노가 탄생하는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흉노를 많은 분들이 흉노에 대해서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주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데 흉노는 이 자체가 중국보다가 3배나 큰 제국의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흉노는 그 단어로 해서 쓰잘데없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우리가 여기 한반도서부터 했는데 흉노가 어디까지냐면 카스피해까지의 그 초목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제국이었다고 보면요. 여기서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적었지만 흉노에 대한 거부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한자로 말해서 흉은 오랑캐라는 소리고 노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흉노의 어원을 보면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흉노는 본래 고유명사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흉노의 유력 부족이자 선우의 연제씨, 그러니까 연제씨 가계 출신이 이제 황제, 선우를 계속 계승을 했는데 이것이 연제라는 말이 흉노하고 의문이 같다고 그럽니다. 저희 이제 한국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정명하고 수장의 성이 동일하게 해서 유래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자를. 그다음에 흉노의 흉자는 이제 이렇게 흉으로 쓰지만 원래는 훈적의 훈에 따른 음사이다. 그래서 그러는데 훈이라는 거는 퉁구속어로 그러니까 흉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련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자의 노예하고 뭐 이런 것이 노예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내와 양과 같은 동의로 토지 혹은 기본 수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보면 우리 고구려가 5대 부족으로 돼 있는데 계류부를 제외하고는 전로부, 순로부, 관로부, 소로부가 있는데 이 노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소일 박사가 얘기하는데 노자라는 뜻이 이 한자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지칭하는 낭이나 낭자 뭐 그대 그이 뭐 이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흉노는 지금 요 한자에
나중에 단어지 원래 흉노래는 자체는 제국의 이름인데 이 제국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단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흉노의 묵특이 그 사상 최강의 이제 흉노를 만드는 선우인데 이때에 한나라한테 조공을 받으면서 자기가 흉노의 선우라고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는 한나라보다 상위 국가였거든요. 흉노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흉노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제서부터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흉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 제국으로 해서 이와 같이 커다란 중국의 3배나 될 정도의 이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단일 민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원전 600년부터 철기를 기본으로 했는데 몽골하고 투르크계가 주력 부대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지만 이 자체도 몽골은 이제 우리 쪽이고 투르크계가 나중에 이제 지금 터키 쪽으로 되는데 얼굴들이 거의 비슷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저길로 따지면 투르크 쪽은 이 동양족보다는 유럽어족으로 봅니다. 비교적으로요. 꼭 확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몽골 투르크족의 기본적인 혼합으로 보는데 이것이 유목민이니까 다민족 국가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틸라가 로마를 공격을 할 때 40개 민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서 흉노가 한 600년 전서부터 했는데 우리 조금 재밌는 얘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죠. 여기에서 흉노하고 이제 중국이 혈투를 하는데 이 흉노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인물이 묵특인데 보통 기원전 209년서부터 174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진시황 바로 뒤 이런 얘기인데 진시 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기로겠지만 흉노 말하자면에서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이제 만들었다.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한나라의 고조하고 이 항우고 아주 혈투를 벌여서 한고조가 이제 승리를 해서 한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한고조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묵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제압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별로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실력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깡을 부렸어요. 그래서 흉노를 제압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백등산으로 해서 3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전투 실력에 이런 거는 좀 정보가 부족을 해갖고 백등산이 이겁니다. 근데 여 백등산에서 이제 포위가 돼갖고 완전히 일주일 동안 깨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위 우리들 말로 해서 피박살 날 때에 이때에 한나라의 신하가 묵특한 데는 가갖고는 장사 안 되고 그 마누라인 알지한테 뇌물을 좀 주라. 그래갖고 좀 살려달라고 하셔. 그랬더니 그 방법론이 뭐냐. 이 묵특이라는 사람이 여자를 때로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미인이 좀 많으냐. 그러면 묵특이 중국을 먹으면 당신은 완전히 뺀찌 놓는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갖고 뇌물을 왕창 줘갖고 저기를 협정서를 썼어요. 이 협정서가 매우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때 이제 묵특이 짱이니까 한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래갖고
교대를 하든가 뭐 이렇게 또 죽든가 사람이 죽으면 공주를 보낸다. 이 관례는 그 뭐 꽤 오래 계속을 합니다. 이때 이렇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그냥 콩티도 파티도 딴 거는 다 해줘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그 오랑캐한테 어떻게 공주를 보내느냐 그랬는데 유경이라는 사람이 그거 걱정하지 마셔. 말하자면 여기에서 공주가 가면 그 흉노의 선우가 사위가 된다 중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나중에 유연이 태어났을 때 그 중국을 정복하는 근본의 저게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쭈르륵 따져봤더니 자기의 300년 전 위에 우리 그 중국 공조구 결혼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도 적통이다 이래갖고 나와서 하는 그런 자원 첫 번째로 이랬는데 원래는 중국의 정식 공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중국에서 정식 공주로 그러니까 황제의 딸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이해가 아주 잘하시는 게 왕소군이 황제의 딸은 아니죠. 그래도 흉노에서는 중국에서 황제가 공주라고 하니까 냉큼탱큼 받았죠. 그 내용을.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시면 한나라가 매년 술, 비단, 곡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조공을 바친다. 이건 공식적입니다. 그러고 매년마다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 액수를 처음에는 100원, 그 다음에는 뭐 200원. 야, 자식 뭐 요새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 뭐 250원, 300원, 뭐 1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과 흉노가 형제 맹약을 맺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는데 이때에 중국이 딱 하나 조건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공주도 주고 다 해주겠다. 그런데 니네 인원도 주고 뭐 그러는데 그 중국이 우리가 형을 하고 니들이 동생을 해라. 그런데 똑같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흉노 쪽에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형하고 대신 형이 동생한테 왕창 준다. 그냥 달래는 대로 준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만리장성 이건 이제 이미 진시황제가 했기 때문에 경계에서 양국이 서로 상대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데 이걸로 보면 이 흉노와의 협정은 중국의 한나라가 흉노에 말하자면 예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원래 형태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때의 묵특이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묵특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두만선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선우의 마누라는 알지거든요. 알지인데 알지는 알지 가게에서 나오는데 이 묵특의 이제 그 당시에 묵특이 이제 상당히 강력했을 때에 아버지의 이제 마누라가 그 친엄마가 아니라 이제 알지였죠. 근데 이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묵특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바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쏙싹쏙싹 해갖고 아들을 그러니까 묵특을 어디로 보냈느냐면 월지로 보냈습니다. 월지로 보내갖고 이 알지가 월지를 급습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전투할 때 뭐 이렇게 갖고 인질들을 보내고 그러는데 인질의 뭐 귀약이 깨질 때는 그 인질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습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묵특을 죽이려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묵특이 그걸 알고 총알같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두만한테로 오니까 이 양반도 흉노 아닙니까? 그래도 황제를 한 사람이니까 딱 어이구 네 새끼 참 능력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 알찌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훈련을 할 때 자기가 화살을 쏘면 모든 병사들이 화살을 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 갖고 아버지가 이제 두만이 어디로 이렇게 딱 갔는데 딱 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똘마니들이 그냥 모두 화살로 이게 쏘니까 아버지가 뭐 고슴도치가 안 되고 백입니까? 그래서 했는데 누가 죽인지를 알아요? 시외죄지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런데 모두 이 장병들이 공범자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강력한 공동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알려진 효시입니다. 그 명적을 갖고 이제 발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구려의 무용총의 이 배사구조로 쏘는 것이 바로 명적입니다. 이것이 그 명적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치명상을 입히는 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물 잡고 이러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요게 명적입니다. 이 묵특교회 우리나라하고 대단히 관계되어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동이족을 동호라고 지금 비정을 하고 있는 우리 쪽을 동호 쪽이라고 비정을 하는데 그때 동호가 이 흉노 이제 말하자면 묵특 있는 데보다 더 셌다고 그래요. 강력한 그런 걸 갖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에 동호에서 이 묵특한테 야, 네 마누라를 달라고 그랬어요. 알찌를 달라고. 이거 말 됩니까? 이게 뭐 남이 그 선우한 마누라를 달라고 그랬는데 묵특이 그러니까 그냥 똘마니들이 반쯤 때려잡아야 된다고 안 그럴 겁니까? 그랬는데 묵특이 뭐라고 그랬느냐? 알찌 줘라. 그거 갖고 뭐 여자 뭐 이럴 갖고 우리가 지금 실력도 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줘라. 그래서 알찌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동호에서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땅에 천리인데 늪지라는 겁니다. 아주 못 쓰는 땅 천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그까짓 거 못 쓰는 땅 그거 빨리 줍시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묵특이 땅은 줄 수 없다. 한 편도 줄 수 없다고 그래갖고 급습을 해갖고 동호를 아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것이 고조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흉노가 어디까지는 우리 한반도의 이 북방계통으로 이렇게 봐서 고조선이 흉노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흉노는 선우가 있고 좌연왕, 우연왕이 있는데 좌연왕이 우리 쪽에 관련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 흉노는 우리하고도 삼정성 이런 건 체제를 해서 좌이정, 우이정, 그리고 영이정이죠. 그 좌이정이 선임입니다. 이때의 좌연왕은 선우의 보통 큰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이제 상당히 관련이 돼서 고조선 예맹 이런 것 자체가 흉노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건이 자기가 갔던데 흉노 선우가 어디 있었다, 본영이 어디다, 똘만이 어디 있는데 거기서는 다리품으로 며칠 거리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장건이 해서 그 다음에 무제와 흉노와의 전투일 때 장건이 길잡이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갖고 좌우간 흉노와 500년간의 전투를 해갖고 흉노가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4차의 서천을 할 정도가 됩니다. 이건 사진 적었는데 사실은 이게 화염산인데 가보신 분 저런데 그야말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가 세계에서 제일 큰 온도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온도계 제가 마침 가장 뜨거울 때 딱 들어갔는데 53도입니다. 외기온이. 근데 중국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중국은 외기온이 39.5도가 되면 휴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학교를 휴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은 평상시가 50도가 넘으니까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휴업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온도가 39.5도가 넘어가는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50도 아니라 50도, 할아버지도 39.5도입니다. 그 내용으로. 그건 하여튼 손오공이 여기서 놀았다는데 그 화염샘 붙여갖고 솔솔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작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서 부채 솔솔 한다는 거를 보면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갖고 훈적이 내려가서 이거는 요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카스피해까지가 흉노의 대제국이고 여기서 넘어가서부터 훈적으로 쳐갖고 서유럽을 피박살을 낸 거죠. 내용 자체로는. 그게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징기스칸, 알렉산더, 아틸라가 이렇게 3대 제국이 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훈제국은 러시아가 모두입니다. 러시아가 전체에 러시아에서 일부 지역 보면 그 밑에 얼굴 보면 저희들하고 같다고 유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흉노가 고조선에 있는 한반도의 상부까지 동호를 격파를 해서 완전히 접수를 한 상태에서 그때의 고조선이 를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고구려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흉노가 고구려라는 얘기죠. 그 기초적인 내용에서. 그래서 그 면에서 사상 최공의 고구려의 비밀을 한번 같이 이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많은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착한 민족이에요. 그래갖고 딴 나라에 단 한 번 침입을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걸 기본으로 삼는데 그게 사실 역으로 따지면 바보들 아닙니까? 맨날 매만 맞았다는 거예요. 매 맞고 도망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진수의 삼국지하고 밑에를 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수의 삼국지죠. 거의 90년 이상 왕을 했어요. 93년인가? 그래서 자주 요동군을 공략을 했다니까 고구려 이제 옆쪽인데 그런데 더욱더 놀랄 말이 이겁니다.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인데 차대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고구려의 땅의 넓이와 인구가 한 나라에 미치지 못하나. 당연한 얘기죠.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의 나라이므로 꼭꼭 지켜갖고 편리하며 적은 군사라도 한해 많은 군사를 방어하기가 수월하다. 이와 같은 위상이 쭉 내려온 것은 바로 이쪽에 있는 연나라에 이거를 격파를 하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을 점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호방한 얘기를 한 거는 딴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그러니 아까 처음서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이 좀 짜증나죠. 삼국통일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랬는데 고구려의 그러면 이게 고구려 얘기적인 중국에서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한데 매우 놀라울 그러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진수의 삼국지 이렇게 저는데 삼국시대입니까? 중국의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의 이때 오나라 이 밑에, 총나라 옆에, 위나라 위에 북방 쪽으로 하고 여기가 고구려죠.
그래서 요 가운데가 요게 이제 뭐 연나라입니다. 그랬는데 기원 233년에 연나라를 세운 그때 이제 그 연나라는 항상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중간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이 공소년이 바로 여기니까 이 오나라하고 지하고 연합을 해서 앞뒤로 해서 위를 공격하자 조조를 협공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제의를 했는데 성곤이 그 사신이 오니까 요거 뻥걷거든. 그러고 진짜 했다가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데 두들겨 맞으면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해서 피바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곤이 연나라 사신을 이제 가둡니다. 그러고서 일러요. 위나라한테 연이 막 그런다. 그러니까 일른다고요.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포로가 되었던 이제 성곤의 부하가 이제 저가 해서 고구려로 탈출을 합니다. 그 해갖고 고구려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이 자기들이 연나라 이런 적을 아니고 이 고구려하고 연합을 해서 연나라를 공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연나라에 이 포로가 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뺏겼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원래는 이 고구려하고 성곤이 연합하는 걸로 해서 연나라를 이 격파하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동천왕이 뭐 이게 입이 이렇게 된 거죠. 오 그래 너 참 그래갖고 아주 이 사신을 환대해갖고 선물을 왕창 보냅니다. 송건원태로. 그러니까 송건원태로 해서 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육군은 고구려가 되고 수군은 오나라가 돼갖고 연나라를 격파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사인 한 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곤이 여기서 뭐를 그러느냐면 사자인 사경과 중서인 뭐 이런 사람들을 고구려에 파견을 해갖고 선물들을 주는데 여기에서 손건이 매우 중요한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 공문서는 뭐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한테 그 편지를 보낼 때 뭐라 그러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프레지던트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래갖고 국가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하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송건의 공식 문서에 동천왕을 뭐라고 해서 보냈느냐 하면 흉노의 선우라고 책봉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구려가 당신이 그 당시에 이 흉노의 당신이 고구려의 짱이다. 이래갖고 선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의 고구려가 최강의 그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송건 측이고 중국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의 영향가가 있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고려가 이 고구려를 승계한 거 이름이 고려 고구려가 같은 거 승계한 걸로 오니까 징기스칸이 그 세계를 평정을 할 때 모든 거에서 서열을 하는데 월남하고 고구려만은 복속을 시키지를 말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국으로 하라. 그래서 월남하고 고구려는 형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은 자기한테 대항하는 이러한 할 때 만일 며칠 대항을 하면 3분의 1 죽이고 며칠 대항하면 2분의 1 죽이고 며칠 대항하면 전부 죽이고 뭐 이랬는데 고려는 얼마나 징그럽게 싸웠어요.
그런데도 징기스칸이 이걸 고구려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고려가 뭐 완전히 뭐 그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그 강력한 뭐 흉노 이런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의 쿠빌라이에 관한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고려가 엉망진창일 때 쿠빌라이가 이제 원나라의 황제가 되기 전입니다. 전일 때 그때의 그 쿠빌라이하고 쿠빌라이 형하고 그때 이제 누가 그 짱이 되느냐 할 때인데, 고려에서 줄을 서이잖아요. 그래도 줄을 서야 되는데 그때 원장이 태조일 때, 그때에 그 처음에는 그 쿠빌라이의 형한테 가려고 이제 그 정보를 보니까 형이 더 세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형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이 원정이 홍수를 만나갖고 길을 잘못 찾아가서 간 데가 쿠빌라이의 그 막사로 간 거예요. 이러니까 그 쿠빌라이가 원정에, 그러니까 태자죠, 왔다는 걸 알고 버선발로 뛰어와오면서 얘기를 딱 잡고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면, 고구려에 의해서 나를 찾아온 거 보면 내가 황제가 되려는 이런 거를 준 거다, 계시를 준 거다, 뭐 이랬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쿠빌라이가 돼갖고 사실은 그 다음에 고려가 참 재미 봤어요. 덕을 봤죠. 이 내용 자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상 최강의 그 내용의 고구려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의 동천왕이 바보입니까? 딱 저기 했더니 송건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들이 보고서는 딱 봤더니 이 송건은 뻥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힘도 있는 게 아니고 뻥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건이나 바꿔자 한다. 그러니까 동천왕이 이놈의 새끼 이거 완전 바가지 쓸 뻔했잖아요. 송건이. 그러니까 동천왕이 어떻게 하냐면 위나라한테 조예입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인데 조여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뭐라고 했느냐면, 송건이 이러더라. 그런데 이 연나라 이 자식 아주 니하고 같이 있는 그 연나라가 아주 괘씸하게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이랬더라. 그래서 이 동천왕이 해갖고 위나라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고구려가 요동을 치마. 그 위도 같이 해서 연합을 해서 칠 때에 서로 협조하고, 위나라가 오나를 치면 고구려가 수군으로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와 위의 연합으로 오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면 요동은 우리가 갖는다. 그리고 오나라는 당신이 가지쇼. 이래갖고 이제 비밀 협정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제 했어요. 이때에 위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거는, 위나라가 중국 역사상, 그러니까 조조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조가 우리 흉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마부대인데, 장갑부대들 할 때에 오한을 조조가 정벌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한 정벌은 이게 백랑산인데, 이 백랑산 전투에서 조조가, 그러니까 위나라가 흉노를 정벌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우리 요동 쪽에, 그러니까 아까 좌측은 했는데 우리 요동 쪽으로는 조조가 처음으로 승리를 해갖고, 여기에서 삼국지에 보면 가장 강력한 무대가 오한돌기입니다. 나오는 게 오한돌기 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 요동을 중국이 점령을 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모택동이 중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를 동이족을 격파한 걸로 해서 백랑산 전투라고 그럽니다. 이거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요, 산이. 근데 뭐 이제 찾았으니까 가기도 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바로 여기를 점령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이 요동군을 조조가 격파해서 결국은 지금 중국의 그 정으로 봐서 농경민족이 이 북방에 있는 요동 쪽의 동이를 격파했다는 그런 아주 그 매우 중요한 전장 중에 하나인데, 이때에 승리했을 것이 그때 흉노 쪽에서 이때 이제 요동에 있는 우리 동이 쪽에서 근거지를 그 근거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보들을 서로들 수집을 할 때 그러는데 조조가 아주 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한 달 정도 거리 되는 거를 그런 정도로 알았었는데 뭐 일주일이나 2주에 급습을 해갖고 대비를 안 해서 완전히 이 패배했다고 그러죠.